네, 이어서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뜨거웠던 올해 주식시장 어제 또 한 번 최고 기록을 세우며 올해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3000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졌는데요. 신기록의 연속이었던 올 한 해 증시 돌아보겠습니다. 또 영국과 유럽연합이 설정한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현지 시간으로 31일 밤에 종료됩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이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 읽기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국내 증시가 하루 앞서서 어제 마감을 했죠. 신기록의 향연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께도 2020년 국내 증시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예, 올해 정권시장에 대해서는 참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만큼 과거 어느 때와는 다른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지옥과 천당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한때 1300대까지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폭락했죠. 그래서 금융시장 공황이 안 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제기가 됐습니다. 3월 19일 날 최악의 상황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신압으로 오르기 시작하더만은 그 후로는 연일 지금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 경신해서 그야말로 최악의 지옥 상황에서 최고의 천당 상황을 오간 롤러코스터의 장세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와중에서 우리나라 정권 시장의 종합주가 지수, 요즘 코스피라고 그러는데 이 코스피 지수를 비교해 볼 때 G20 국가 전 세계에서 20개의 좀 앞서 있는 나라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주가 상승률은 단연 1위입니다. 2등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이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K자형 양극화가 두드러져서 네. 모든 주식이 오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르는 주식은 엄청나게 올랐고요. 이를테면 BBIG라고 그래서 이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런 주식들은 크게 오른 반면에 유통, 여행, 호텔 이런 주식들은 아주 크게 떨어지는 아주 극명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죠. 그리고 또 하나 중대한 그 변화 상황은 저변이 많이 확대돼서 우리 인구의 거의 그 전원 어린이들을 빼고 나면 3,500만 계좌 이상이 지금 주식 계좌가 생겼다. 예. 저변 확대가 크게 이루어졌다. 그밖에 해외로도 많이 가서 서학개미들이 나타나면서 세계의 정권시장에도 큰 영향을 줬다. 또 정권시장이 이리 호황을 보임에 따라서 기업의 자금난은 은행을 통해서는 돈을 구하기가 어려웠지만 정권시장을 통해서 조달을 함으로써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일구 속에서 많이 어려웠지만은 그나마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이 숨통을 틔워줬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이 얘기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수를 봐도 그렇고 종목을 봐도 그렇고 말씀해 주신 천국과 지옥이 정말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올해 국내 증시 생각하면 딱 기억에 남는 단어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단어라는 게 결국 예. 지옥, 예. 천당, 네. 그다음에 저변 확대, 네. 그다음에 K자형 양극화, 맞습니다. 저는 네. 서학개미, 네. 동학개미 맞습니다. 네, 이런 신조어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동학 개미 운동이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여서 이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예. 거거든요. 그동안 국내 증시가 사실 기관이나 외인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는 장세였는데 올해는 이 개인들이 정말 저력을 발휘했던 장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1년간 주식 거래 주체, 누가 주식을 거래했나라는 놓고 비율을 놓고 보면 개미들의 거래 비중이 65.8%, 그러니까 전체의 약 4분의 3 정도에 육박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개미들 비중이 47%, 절반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비하면 이제 우리나라 정권시장은 적어도 올 한 해에 관한하는 완전히 개미가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기관은 16%로 줄었고 네. 외국인 16%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늘어난 금액만 놓고 보면 개인들이 지금 47조가 늘어났어요. 저기 나오는 지금 63조가 늘었다는 것은 코스닥까지 다 포함한 건데 코스피만 47조, 또 코스닥까지 포함했을 때 무려 개인들의
순매수,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이 우리나라 총 예산의 10%가 넘어가는 금액을 동학개미들은 한국에서 주식을 샀고요. 또 약 25조 정도는 해외에서 주식을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 80조 이상의 주식을 개인들이 사는 아주 동학개미들이 아주 두드러진 그런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에도 참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특히 어떤 종목들을 많이 흥미를 보였나요? 예, 해외 주식은 단연 1등이 테슬라입니다. 네. 이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가 올해 주가가 700% 올랐거든요. 7배가 올랐는데 우리나라 개인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가장 많이 샀고 그다음이 애플, 또 아마존, 또 엔비디아라는 반도체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의 잘 나가는 IT 회사들을 또는 전기차 회사들을 주력해서 샀는데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네. 만약에 우리 서학개미들이 의견을 인터넷으로 서로 합치해서 같은 의사표시를 한다면 테슬라 주주 중에서 우리 서학개미들을 연합군이 전체 주주 랭킹 8위 내지 9위까지 올라갑니다. 와. 엄청난 대주주라는 거죠. 그렇네요. 미국 정권시장 활성화에도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아주 크게 기여한 그런 한 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저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올해 증시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공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지난 7월에 SK바이오팜 정말 청약 열기가 뜨거웠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공모주라는 것은 비상장 회사들인 이 자그마한 회사들이 증권시장에 공개적으로 이제 모집을 해서 주식을 팔기 시작한다. 이래서 기업 공개라고도 비슷한 말인데요. 공모주로 주식을 사게 되면 그만큼 기업들이 증권시장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공모주가 활성화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금난에 큰 돌파구가 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는 공모주 큰 장이 열렸습니다. 특히 지금 기억나시죠? 큰 회사들, 이를테면 SK바이오팜, 네. 그 제약 바이오주 회사죠. 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또는 BTS가 활약하고 있다는 빅 엔터테인먼트. 네.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금액을 증권시장에서 조달을 하는 그야말로 공모주 대박이 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공모주가 시중에서 돈은 많이 끌어모았습니다만 공모주가 상장한 이후에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져서 그 얘기는 공모주 회사들이 주가를 너무 높이 제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미들의 경우에 공모주를 샀으면 괜찮은데 공모주가 끝난 바로 직후에 주식을 사들어간 공모주 주식을 사들어간 주주들은 지금 좀 가슴이 좀 아플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공모주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증권시장이 그만큼 활력이 있고 또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에게 그만큼 자금 조달의 기회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가 한층 더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매우 건전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증시가 3천을 정말 눈앞에 두고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제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3천 시대 당연히 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 애널리스트들은 3천 시대 돌파는 기본이다 이렇게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한 90% 정도 돼요. 예. 3천 돌파는 기본이고 그거보다 훨훨 올라가서 3,200, 3,300 뭐 경우에 따라서는 3,500까지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식 전망을 좋게 보는 것은 지금 코로나 백신이 이제 드디어 접종이 시작이 돼서 경제가 재생이 되면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죽었던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K 방역의 상당히 모범적인 그런 나라로서 잘 방어해왔다. 그런 면에서 주가 상승을 더 낙관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지난 2020년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주가가 오른 게 기업 실적이 좋아서 올랐다기보다는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푼 그 돈이 증권시장으로 가서 주가가 오른 측면이 상당히 높거든요.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경제 실적은 그렇게 개선이 안 되는데 금융 지표만 그러니까 주가만 크게 올랐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더 이상 유동성을 계속 살포하기 어려운 시점이 되거나 또는 이미 풀린 유동성을 환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 뭐 그런 것을
출구 전략 또는 테이프 텐트럼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대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역시 이게 위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면서 세계 경제 트렌드, 한국 경제 상황, 코로나 백신 상황을 동시에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야기 나누는 와중에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전달하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서울 동부구치소의 수용자 중에 126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4차 전수조사 결과가 조금 전에 나온 건데요. 확진자가 급증해서 900명을 이로써 넘어선 수치입니다. 앞서 법무부에서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의 확진자를 추가적으로 막기 위해서 구치소에 한해서 이제 3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하겠다라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추가 확진자가 126명이 나왔다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1일 밤 11시에 이제 종료되는 내용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설정한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건데 한때는 여기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이제 노딜로 이제 브렉시트가 전환 기간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협상이 됐거든요. 좀 어떻게 이 상황 보시나요? 이 브렉시트라는 게 브리튼 에시트의 약자거든요. 브리튼이 영국이고 영국이 떠나간다. 어디로부터? EU, 유럽연합으로도 떠나간다. 한마디로 영국과 유럽연합이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혼을 할 때 이혼 합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요.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찬가지입니다. 영국과 EU가 떠나가면서 만약에 그 협상이 잘 안 되면 서로 법정 소송을 하고 싸우게 돼요. 그 과정에서 세계 경제가 한번 출렁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참 다행히도 영국과 EU가 이혼 협상을 잘 해서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 7시 정도 되면 이제 아주 웃으면서 서로가 바이바이 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큰 충격이 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이혼 협상을 잘한다 해도 같이 사는 것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국이 47년 만에 EU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이고요. EU라는 경제 동맹체가 생긴 지 26년 만인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EU라는 하나의 유럽이 있었는데 이제 영국과 EU로 갈라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분명히 혼선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우리 기업들 경제적으로도 많은 상이한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브렉시트 이후에 투자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국도 이해득실을 많이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브렉시트가 EU에 유리할지 아니면 영국에 유리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서로가 각자에게 뭐 장단점이 있다라고 그 사회과학 현상이라는 게 꼭 일방적으로만 유리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상은 뭐 사실 좀 가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혼을 했을 때 남편한테 유리한 아내한테 유리하나 이런 질문인데요. 영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은 실업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EU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영국 일자리를 많이 뺏었고 그것 때문에 영국이 브렉시트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저임금 일자리는 많이 좋아질 것이고 또 저생산성 제조업 중국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국의 유럽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 것이고요. 또 EU 입장에서는 이 영국으로부터는 자금 지원이 없어지면 영국은 세계 6위의 경제권이고 EU에서 세계 3위의 2위의 경제권입니다. 예. 독일, 영국, 프랑스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EU 입장에서는 큰 덩치가 하나 떼어져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의 경제 이런 면에서 좀 손실을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이 흐르면 또 적응할 테고 또 장점을 극대화시키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신경 써야 될 게 저게
갈라짐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EU가 한 덩어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수입을 할 때도 유럽에 아무 나라에 공장을 세워놓고 아무 나라에 수출하더라도 바로 물류가 흐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영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EU로 넘어갈 때 새로운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국가마다 표준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영국이란 나라가 완전히 EU하고 다른 또 다른 나라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수출입 전략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EU의 전략도 중국이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EU와 협상을 맺었다. 이래서 미국을 견제한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EU의 힘은 약해질 것입니다. 영국이 빠져나가서. 영국은 빠져나가면서 미국과 경제 연대를 굉장히 강화할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 블록 중에 그동안에는 26년 동안 EU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이 미국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는 미국, 영국 연합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EU로 세계 경제의 판도도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는 어쨌든 일단 수출입 문제가 가장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거고 또 다른 것들 어떤 문제들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에 이제 수출 문제는 통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건을 각국에 수출을 할 때 나라별로 타겟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현재 EU에 속해 있는 나라가 영국 빼면 27개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나라에 수출할 때는 그 특정한 나라 또는 그 부근으로 바로 수출해야 되고 영국에 수출하는 것은 영국으로 수출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수출 전략이 달라지지 않은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출보다도 요즘은 더 중요한 게 해외 투자입니다. 우리는 유럽에 많은 회사를 두고 있고 또 심지어는 최근에 배터리 회사, 자동차 회사도 유럽에 많이 짓고 있는데 이 짓는 어디다가 포지셔닝 할 것이냐는 그 위치 전략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유럽이 아니다. 그리고 또 저 장기적으로 가면 EU가 영국에 의해서 추가 분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대책을 맞춰야 되고요. 특히 물건을 통관할 때는 각국의 통관 기준, 또 생산지 기준에 맞춰서 개개의 다소 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에 우리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영국하고 FTA도 또 체결을 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잘 적응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대우의 경제읽기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내년에도 경제읽기 계속 될 텐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